네, 안녕하세요. 뭐 KF-21을 두고서 뭐 F-35보다 비용이 비쌀 수도 있으니까 뭐하러 개발했냐 뭐 이런 또 SBS에서 이상한, 사실 그러지도 않는데 엉터리 같은 소리에서 한동안 떠들썩했죠. 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주권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 큰 그림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KF-21의 그 무기를 개발할 때 정부가 이렇게 많이 안 내세우는 좀 비밀스럽게 좀 영어로 말하면 로우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톤을 좀 낮춰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무기들이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은 한 6개 정도 종류의 6종 정도의 민감한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5개가 공중발사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KF-11이 그거랑 좀 관계가 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게 되면 KF-21을 플랫폼 삼아서 이 중국의 전함 그리고 레이더가 이게 완전히 산업폐 기물급 쓰레기로 좀 될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왜 그런 게 우리가 중요하냐? 예, 중국 공산당은 안 망합니다. 중국만 망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수출 파트와 내수 파트가 완전히 분리될 겁니다. 그래서 수출은 그럭저럭 돌아갈 거예요. 근데 내수는 아작이 나죠. 지금도 벌써 중산층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다 아작나고 뭐 한 몇천만 명 혹은 1억 정도만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잘 먹고 사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최대의 문제는 중국 자체가 이렇게 그 완전히 망하거나 또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공산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상태에서 장기 침체 들어가고 수출은 돌아가는데 이 내부 경제는 박살이 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쭉 이어지면 이게 뭐 우리로 치면 화약고를 옆에 두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화약고를 옆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완전히 민주화 자유화될 때까지 우리는 자주국방을 계속 강화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는 데가 이게 3,500년 동안 공산주의 같은 철저한 통제 기술, 통제 체제를 갈망해온 그런 땅입니다. 거기가. 그 통제 기술만큼 제국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망해온 땅에서 이게 어느 세월에 과연 민주화 자유화가 될 거냐, 뭐 수십 년 걸릴 거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중국의 문제가 왜 구조적인지 제가 봐도 이거 참 잘 그린 다이어그램입니다. 제가 그렸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스티븐 커킨,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있는 그 역사학자, 정치 철학자, 네, 그 사람의 말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렸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레닌주의 당 국가 체제죠. 국가를 당이 소유하고 있고 군대도 당이 소유하고 있죠. 이 자들은 절대로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약화시킬 의사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자 하죠.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국가를 수단으로 삼아서 중국인을, 중국의 주민을 더 살벌하게, 더 디지털 레닌주의, 네, 완전히 감시 통제, 예, 제가 세감 통처라고 부르죠. 세뇌 감시 통제 처벌, 그 시스템으로 완전히 얽어매는 그것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경제는 국내의 소비 수준을 줄이고, 그래서 이게 그 중국이 소비 수준이 40%가 안 나옵니다. GDP에서 가계 소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농민공 이렇게 해서 착취형으로, 저소비 착취형으로 해서 이제 수출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드는 그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안 맞는 거죠. 예, 수출 경제라 그래도 이게 자꾸 성장해 나가고 이러니까 당의 국가에 대한, 당의 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자꾸 느슨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쌓여서 튀어나오는데, 일단 부동산, 지방재정, 지방행정 서비스, 소비, 이게 전부 다 이제 파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미국과 서방이 이제 차이나 디커플링을 하고 기업을 빼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나 디커플링과 오프쇼어링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 수출 이게 둘 다 침체를 하죠. 수출은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생산은, 내수는 완전히 침체하죠.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이제 그
이 저소비 착취형 수출 경제를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에 이제 필이 꽂혀 가지고 이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 수출을 이제 띄우기 위해 가지고 환율을 말하자면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높여 놨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율이 더 튀어 올라가면은 마이너스만 있지 플러스 효과는 별로 없어요. 즉 환율이 더 튀어 올라간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증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만 잔뜩 많아지는. 그러니까 환율 조정력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버텨나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같으면 지금 그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요. 환율이 올라서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국내 소비는 축소되고 이러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수출이 또 잘 되면 또 곧바로 또 환율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내수가 이제 좀 빵빵하게 돌아가죠. 사람들 돈 씀씀이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 경제랑 이게 말하자면 뭐 이제 발라스트라 그럴까 평형수죠. 일종의 불의 가치.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조정력을 발동을 하는데 중국이 이 환율 조정력과 금융정책 수단이 모두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환율이 올라가도 그러한 기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갈 만큼 올린 상태에서 계속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민만 착취하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임계치에 도달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숙청이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 조직, 국가 조직이 복지부동화해서 다 경직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서로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장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이건 장기 침체도 아니고 장기 추락이다. 가없는 추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 아래서 북한은 이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자유화 찬스가 올 거라고요. 어떤 시기든 간에. 그게 뭐 5년이든 10년이든 3년이든 2년이든 국가안보실장은 심지어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 급변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어떤 정보가 있겠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하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중국이란 대국을 옆에 놓고서 사는 우리가 참 동네가 더러운 동네 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웃들이 더럽습니다. 중국, 러시아, 예. 일본은 뭐 요새 점잖아졌으니까 욕 안 하겠고요. 예. 그래서 이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 많아갖고 이런 위험한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국방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 실마리 중에 하나가 KF-21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빵빵한 아주 살벌한 미사일을 붙이는 게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KF-21이다. 그러면 이제 공대공 미사일 하나 근사한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보니까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 아주 근사하더라. 무게는 한 190kg, 예, 탄두는 25kg, 길이는 한 3.65m, 직경은 한 178mm. 그런데 이게 고체연료 덕티드 램젯, Solid Fuel Ducted Ramjet SFDR이라는 이제 아주 첨단 기술을 써서 아주 근사하더라. 이런 건 다 느끼죠. 얘가 이제 사거리가 한 200km 나가는데, 자기 사거리 안에서, 적기에 60km까지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적기를 만약에 한 120km쯤 날아가서 딱 적기랑 60km 거리가 딱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적기는 이제 골로 간다. 예. 자기 사거리만큼 갈 수만 있으면 쫓아가서 반드시 죽인다. 킬존이 60km쯤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살벌한 무기죠. 이런 거 좀 국산화하면 좋지 않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쭉 듣고 나시면은 그거 급하지 않아. 정말 급한 거는 정말 살벌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미사일은 따로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국산하면 좋죠.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트레이드 오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저걸 못하는, 저걸 하면 이걸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또 중요성이라는 게 있겠죠. 우선순위와 중요성에서 둘 다 다른 전략적 미사일들에 비해서 좀 밀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잠시 덕티드 램젯 얘기가 나왔으니까 덕티드 램젯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미티어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겼는데요. 예. 미티어가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미티어입니다. 네. 미티어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 미티어 때문에 이 덕티드 램젯이다 그러면은 고체 연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이게 연료가 고체냐 액체냐랑 아무튼 램젯이라는 건 공기구멍이 있는데 그 공기구멍이 이게 둥그렇게 환형으로 뚫렸냐 아니면은 저렇게 그 식당의 그 덕트처럼 식당 덕트처럼 저렇게 그 각진 그런 덕트 모양으로 공기구멍을 갖고 있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두 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액체인데도 덕티드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지금 개발 중인 ASM-3 카이는 개입니다. 고칠 개자. 예. ASM-3 카이라는 미사일이죠. 예. 이게 이제 여기 이 미사일입니다. 보면 여기 덕트가 달려 있죠. 그런데 덕트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액체 연료로 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를 붙일 때까지 고체 연료가 딱 가다가 그 고체 연료가 다 이제 타고 나서 이제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다 대고 이제 액체 연료 불어넣고 공기 들어가고 해서 램젯으로 작동하는, 예, 그 통합 덕티드 램젯 액체 연료, 예, 액체 연료 통합 덕티드 램젯 엔진이죠.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따로 부스터 안 갖고, 부스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미사일 내부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고체로 된 부스터 연료를 다 떼고 나면 그 공간이 곧바로 덕티드 램젯의 엔진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통합됐다. 예, 그래서 통합 덕티드 램젯 IRJ라고 합니다. Integrated Ducted Ramjet. 어쨌거나 여기서 보셨듯이 이 ASM-3 카이에서도 보셨듯이 분명히 액체인데 덕티드가 있는 거예요. 이 미티어는 고체인데 덕티드죠. 그러니까 액체냐 고체냐하고 덕트냐 그 공기구멍이 덕트로 붙어 있냐 환형이냐 둥그러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제 환형은 이제 액체 환형들이 있어요. 예, 액체 환형들이 이제 그 러시아의 야혼트, 그 러시아랑 손잡고 야혼트를 인도에서 생산한 브라모스, 그 야혼트를 우리가 기술을 가져다가 야혼트보다 좀 좋게 좀 작게 만든 우리의 그 K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이게 다 이제 환형 액체 램젯 엔진입니다. 그러면 환형 고체 램젯은 없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AGM-88G고요. 흔히 그러니까 AARGM, ER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미사일 사냥하는 거예요. 얘 보면은 지금 어디 공기구멍 안 보이죠? 예. 여기서 뒤로 이제 그 로켓, 처음에 부스터 로켓이 쫙 타가지고 공간이 딱 생기면 그 옆구리가 탁 열리면서 공기구멍이 팍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옆구리가 열려서 생기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이게 환형이 되죠. 예. 애눌라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조심을 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덕트냐 환형이냐 공기구멍이, 그거하고 연료가 액체냐 고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이 4개가 나온다. 그리고 4개 컨비네이션에 다 해당하는 물건들이 다 존재한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 이렇게 다 빨간 거를 썼냐. 예, 고체, 하나는 환형, 하나는 코요테. 코요테는 그 표적기입니다. 우리 표적기 잘 아시죠? 우리 그 미사일 쏘아가지고 이 미사일을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실험하려면 표적기를 띄워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 표적기죠. 이 코요테 표적기가 이게 덕티드 램젯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2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 멋있는 덕티드 램젯, 고체 연료 덕티드 램젯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아직 그걸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밀리터리 평론가들이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미국이요. 고체 연료 환형 램젯도 하고요. 고체 연료
덕티드 램젯도 합니다. 이 고체 연료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고체 연료가 나중에 구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구조가 간단해요. 내부가. 그러니까 미사일을 관리하기도 좋고 미사일의 코스트도 낮아집니다. 네. 잠깐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기술적인 얘기로 먼저 워밍업을 해봤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미사일 사냥, 이거 300km 날아가는 놈이가 음속에 4배 날아가는 애요. 무시무시한 애요. 예, AARGM-ER, 예, AGM-158G, 예.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앞대가리가 이제 이제 가이던스 섹션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시커라고 부르는 게 탐색기가 여기에 이제 주요죠. 예. 그 다음에 그 탐색기라든지 이런 위치 계산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해주면서 여기서 전체 비행을 제어하는 제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탄두부인데 탄두의 종류에 따라서 탄두를 좀 바꿔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이제 추진체인데, 예, 추진체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안에 연료가 2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연료 안에 산화제, 그러니까 고체로 굳어져 있는 산소, 그러니까 불을 땡기면 바깥에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도 그냥 타는 산화제로 포함한 연료가 처음엔 여기서 쫙 타고서 나가면서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걔가 다 타고 나가면서 얘가 쫙 속도가 붙어서 이제 램젯은 음속의 1이 넘어야 작동하잖아요. 속도에 딱 도달하면은 걔가 다 타고 나면은 여기 요 부분이 요 앞대가리 목에서 탁 열리는 거예요. 이게 칼라가 열린 상태입니다. 칼라가 열리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로 이제 공기구멍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번 2번째 공급되기 시작하는 연료는 그 연료 안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공기랑 결합해야 타기 시작해요.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어요. 있다라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부 타더라도 불완전 연소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깥의 공기랑 만나서 완전 연소가 되면서 쫙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질량, 동일 부피의 연료 대비해서 다른 연료에 비해 가지고 열량이 커요. 에너지 양이. 그래서 고체 연료 덕트든 환영이든 이건 환영입니다. 예, 고체 연료 램젯이 그래서 효율이 좋은 거예요. 또 구조도 단순하잖아요. 액체는 뭐 펌프도 있어야지 뭣도 있어야지 복잡해요. 고체는 부스터 쫙 타고 나가면 거기서 처음에 그래서 가속 단계에서 쫙 타고 나면 그 내부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다가 공기 넣으면서 2번째,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연료가 있는데 2번째 종류의 연료가 그 공기랑 섞여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타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트도 낮아지고 유지 관리도 좋아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고체 연료 이 램젯 엔진이. 예.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걔입니다. 예. 레이더를 기막히게 사냥하는 무시무시한 AGM-88G. 예, 그렇습니다. 아금, 그러니까 AARGM, ER이라고 부르는 엔진인데, 아까 요거가 이제 그 칼라 열리는 거예요. 칼라가 열리면서 여기에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원형으로. 예, 주위에. 예. 그렇게 생긴 놈이죠. 예, 예. 이거 지금 따끈따끈한 애예요. 미국에 다 배치 안 됐어요. 올해 처음에 예산 배정됐을걸? 처음 올해 한 70발, 77발인가, 뭐 한 80발 정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애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기 전에 다시 이거 잠깐 잊어버리시고 망각하시고 아까 이제 KF-21에서 중거리 공대공 뭐 미티어 같은 거 만든다 뭐 그러니까 고체 연료 덕티드 램젯 SFDR 같은 걸로 해서 만들면 멋있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하지 않아요. 그건 일단 사서 써도 돼. 마찬가지로 단거리 공대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거리 공대공 만들면 굉장히 잘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외선을 잘 다룹니다.
그래서 이중대역 적외선, 뭐 원적외선, 중적외선, 이걸 그 이미지를 잘 뽑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미사일이 추적해서 들어갈 때 적외선 추적하고 미사일에서 앞에서 쏘는 레이더 추적을 같이 하면서 들어가요. 미사일이 추적해 들어갈 때. 그런데 이 적외선을 추적할 때 그걸 속이려고 저 플레어를 뿌리거든요. 이 불꽃을 비행기가. 그러면 적외선이 한 파장만 있으면 그걸 속아요. 근데 적외선이 두 파장을 다 해. 안 속아요. 이런 걸 저희가 세계 최강급으로 만들어요. 이 적외선 영상 다루는 거. 그러니까 이중대역 적외선 이미지 다루는 걸. 그 센서를. 그 우리가 세계 최강 탐색기 갖고 있네. 맞네. A사도 있고, 여기 조그만 A사가 같이 달려 있어요. 미사일 앞에. 그 다음에 미사일 쏠려면 우리가 그 이제 로켓 모터라 그럽니다. 네. 세계 최강 갖고 있어요. 경막형 이중 다중 펄스 로켓. 이게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펄스라는 게 뭐냐? 이게 불꽃 점화시키는 거예요. 라이터로. 그걸 펄스라 그래요. 이 로켓에선. 그래서 이중 펄스 그러면 점화 2번 그 소리예요. 야, 불꽃 1번 점화했으면 됐지 왜 2번 점화하냐? 아, 연료가 두 종류거든. 1종 연료 다 떼고 나서 그 점화시켜서 떼고 나서 2종 연료 뗄 때 또 점화 1번 더 시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영어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펄스 그럼 맥박인데 이 로켓 쪽에서는 로켓 연료에 점화하는 걸 펄스라 그래요. 라이터 불 당기듯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번 점화기가 있죠. 이 파란색은 1번 연료예요. 1단계 로켓 연료. 이걸 왜 연료로 성격을 달리하냐면 어떤 연료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천천히 오래 타는 연료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확 해서 빨리 타는 연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로켓이 위로 떠가지고 이제 평형으로 쭉 공중에서 날아갈 때는 처음에 위로 속도 받아서 뜰 때보다 좀 에너지를 덜 쓰면서 오래 쓰는 연료인 게 좋잖아요. 근데 얘를 순식간에 에너지 다 써버리는 놈으로 하면 막판에 가서 히리리리리 해서 힘이 빠져서 그냥 그 힘을 못 써. 끝판에. 그래서 성격이 다른 연료를 뭐 2종류를 쓰면 2중 펄스, 3종류를 쓰면 3중 펄스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처음에 쓰는 연료, 그게 이제 1단계 로켓 연료, 거기에 점화하는 점화기가 따로 있잖아요. 점화기 1번. 여기서 처음에 불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단계 로켓 연료가 쫙 힘차게 순식간에 뿜어져 나가면서 이제 처음에 가속을 받아가지고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어떤 고도에 따라서 이제 그다음부터 평행으로 갈 때는 그런 힘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제 연소를 좀 천천히 하면서 힘을 오래 쓸 수 있는 놈으로 쓰겠죠. 그러면 이제 2단계 로켓 연료, 이게 이제 이 벽돌색, 이걸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 불 붙이려면 점화기가 한 번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점화기 넘버 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2번 붙인다. 그러니까 뭐 이중 펄스 로켓, 뭐 우리말로 하자면 뭐 2번 점화 로켓이에요. 2번 점화 로켓. 뭐 별거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럼 영어로 해서 뭐 유식하게 들려서 그렇지. 원리를 알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1단계 로켓 탈 때 2단계 로켓 연료가 안 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내열 격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단계 로켓에 점화를 하면 격벽이 퍽 하고 튀어나가요. 터져요. 그러면서 이 좁은 노즐에 또 틀어막는 게 아니라 쫙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쁘게 터져요. 내열성 좋아야지, 이쁘게 터져야지. 뭐 말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 이 경막이. 격벽이 아니라 경막. 격벽으로 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감당해요. 그리고 구조가 복잡해져. 경막으로 한 공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연소실을. 그런데 경막이 돼 있어서 1단계 다 타고 날 때까지 2단계는 안 타는 거야. 그 뜨거운 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러다 1단계 다 탔을 때 2단계 안에 숨어져 있는, 박혀져 있는 별도의 점화기로 불을 딱 붙이면은 2단계에서 불이 딱 붙으면서 그때 경막이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술이죠. 이거 우리가 잘 다뤄요. 이거 엘셈에서 이거 다 쓴 거예요, 요번에. 예. 이런 기술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이 다 있으니까 야 그럼 단거리 공대공 만들면 세계 최강 만들겠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 다른 거 못 하잖아.
그래서 뭐 국방부나 ADD에서 한다는 얘기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미루자. 그리고 바라건대의 희망은 다른 거 정말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그거 뺑기치를 하려고 감추려고 이거 떠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건지. 예.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철룡을 이제 빨리 해야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죠. 예,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KEPD 350 타우러스라는 애를 쓰고 있죠. 중량 1400kg, 탄두무게 481kg, 사거리 500kg, 음속에 0.6에서 0.95. 길이는 꽤 길어요. 5.1m. 근데 이게 미제랑 좀 컨셉이 다른 거예요. 미제는 이게 AGM-158B. 우리가 재즘 ER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중량도 훨씬 가벼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타우러스입니다. 예. 영상에 나오는 거는. 중량도 가벼워요. 450kg, 1200kg밖에 안 돼. 탄두무게 비슷해요. 450kg. 사거리가 무려 그런데 얼마나 엔진이 효율이 좋은지 사거리가 926km가 나와요. 물론 비행 고도도 좀 다를 거예요. 타우러스는 좀 바닥에 많이 붙어서 가는 타입이고 얘는 목적지에 갈 때까지 높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타입일 거예요. 그 속도는 얘가 조금 늦어요. 예, 속도는 좀 늦고 길이가 짭동해. 4m 28.7cm. 예. 그래서 이 AGM-158B 같은 거 우리가 이번에 철룡 만들면 지금 은근슬쩍 나오는 얘기가 800km 이상 사거리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목표가 이 타우루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최신형인 재즘 ER, AGM-158B를 목표로 하지 않나 그렇게 꿈꿔봅니다. 네,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보고요. 이런 무기들이 되면 이게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비행기가 군산 앞바다에서 서산 기지에서 떠서 서해로 200km 나간 다음에 비행기를 던졌다 그러면 이게 거의 우한 저쪽 아래는 저 대만 위 그러니까 뭐 상해 언저리는 다 되고 저 아래 쭉 들어가요. 위로는 베이징 다 되고요. 여기서 1200km 던져버리면 그러니까 200km 날아가서 던지니까 1200km 갈 거 아니에요. 살벌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티어는 당장 급하면 사서 쓰면 된다 이거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뭐 AIM-9X라든지 뭐 아이리스-T라든지 사서 쓰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런 무기는 안 팔아요 미국이. AGM-158B는 우리한테 안 팝니다. 못 사와. 돈을 싸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안 줘. 너무 민감한 거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군비 경쟁을 막 불지르고 싶지 않은 거야. 뭐 세계를 경영하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입장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치명적 무기를 빨리빨리 갖추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 컨트롤 아래 미국 아저씨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걸로. 엉아가 뭐라고 그러든 지금 간에 그건 엉아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세계대전 나는 거 막는 건 우리는 써갖고 제대로 확실히 응징해야겠다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이 줄줄이 있어요. 이게 미국이 우리한테 안 파는 그런 전략적 미사일이 한 6종 되는데 그중에 5종이 공중발사예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죠. AGM-158B 재즘 사거리 926km인데 실제로는 1000km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우크라이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한 게 스톰 섀도우 스캘프 똑같은 겁니다. 프랑스 애들이 한 프랑스 하느라고 이름을 별도로 다른 거예요. 스톰 섀도우죠. 스톰 섀도우인데 얘가 또 사거리가 한 500km 나와. 근데 우크라이나 공급할 때 절반으로 깎아가지고 세팅해서 한 250km만 가게 해서 세팅해서 줬잖아요. 이게 무서운 무기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맨 끝에 보면 교각 때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조정해가지고 사선으로 교량 상판에 입사를 시키면 교량 상판을 뚫고 들어가서 교각을 때려버린다고.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벙커에 숨은 놈은 벙커 위 때려갖고 그냥 골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략성이 강해요. 이런 무기들이. 그래서 미국이 근데 1000km를 놓으면 이게 저기 어디야 저 베이징 넘어서까지 가니까 미국이 안 주는 거지. 미국 입장에선. 예. 그래서 이 AGM-158B를 우리한테 안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사각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사선으로 입사할 수도 있고 저렇게 수직으로 입사할 수도 있고 그 타겟의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교각박이는 겁니다. 여기서요 상판을 뚫고 들어가서 이 교각을 상판을 비스듬히 뚫고 들어가서 교각을 때려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다리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뭐. 예. 뭐 인천대교도 무너지는 거고 뭐 영종도 다리도 무너지는 거고 뭐 이 정도 때리면은 그걸로 가는 거지 한 방에. 그런 거 교각에 한 3군데 때려버리면 그 다리 이제 복구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지나 복구하려면. 전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주지 우리한테. 안 주죠. 안 팔아요 미국이. 너무 민감해서 이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었을 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안 주는 6종의 미사일을 제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예. 6대 비핵 미사일인데, 예, 우선